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되면서 당 선관위가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로전이 이어지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친명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이슈 토론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대해 짚어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에서는 여름의 낭만이 가득한 추억의 캠프송을 만나봅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서 소개합니다. 취재 기자의 뉴스픽,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주 연속 뵙는 건데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안전제일입니다. 안전제일을 키워드로 선정한 이유는 뭔가요? 예, 장맛비로 가득한 7월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연일 수백 밀리미터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곳 충청권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교량이 내려앉고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는가 하면 또 산사태 등으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속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기에 장마철 안전을 주제로 다뤄보고자 키워드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역대급 장마가 찾아왔잖아요. 한 주 사이에 또 인명피해가 더 늘었다고요? 예,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장마를 주제로 뉴스픽을 다루고 있는데 일주일 사이 지역에서 비로 숨진 사망자가 3명에서 5명으로 2명이나 늘었습니다. 16일 밤 8시 30분쯤엔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한 축사에서 초속 20m가 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50대 남성 한 분이 축사를 살피러 나갔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된 지붕이 붕괴돼서 숨지기도 했고요. 15일엔 대전 서구 평촌동에서 80대 남성이 논에 물을 보러 나갔다가 하천 급류에 휩쓸려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재산을 돌보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 피해도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우에 내려앉은 유등교, 대전 유등교가 대표적인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안전점검에 허점이 많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강한 비에 유등교 한 가운데가 내려앉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려앉은 뒤 대전시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긴급 안전 점검 결과 A, B, C, D, E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인 2등급. 그러니까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수리를 해야 한다는 최하 등급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등교 지난해 안전 등급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양호한 수준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평가가 달라진 건 이 안전진단 방식에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에는 교량의 기초공사, 또 이제 설계도면이 없다면 이 부분을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이렇게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지어진 지 54년 된 이 유등교의 경우도 기초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계도면이 없어서 이 부분이 빠진 채 평가를 받았고 결국 괜찮다는 이 B등급을 부여를 받은 겁니다. 이 사실 유등교가 기둥을 강바닥에 그냥 올려두는 예전 공법을 사용해서 지어졌습니다. 이 말뚝을 추가로 박아서 바닥과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기둥을 올리는 최근 공법과 비교하면 좀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가 오래된 데다가 더 덜 안전한 공법으로 지어진 이 다리를 보다 면밀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고요. 규정상 괜찮다면서 이 안전평가를 진행한 겁니다. 더군다나 길이 500m 이하 이 교량, 즉 1종이 아닌 2종 시설물 같은 경우 육안으로만 기둥의 안전성을 평가를 한다고 해요. 이 때문에 안전진단 방법에 허점이 많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고 또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이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하는 박용갑 의원도 결국 이 교량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 안전진단이 안 됐던 거잖아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게 이제 유등교 재가설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도를 했었잖아요. 예. 재가설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예, 보통 단순 보수하는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좀 유등교가 좀
도시철도 2호선 그 트램이 좀 지날 예정인 다리다 보니까 그 재가설 하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좀 만약에 이 의견대로 다시 철거 후에 재가설을 하게 된다면은 한 3년이란 좀 긴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다리의 하루 통행량만 자동차 한 5만 대에 이르고 또 그렇다 보니까 금지가 된 지금은 상당한 그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린다고 해요. 저희 회사의 다른 직원분들도 이 근처에 사는 다른 직원분들도 매일같이 출퇴근할 때마다 여기가 막혀서 너무 힘들다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런 상황이 좀 재가설이 된다고 하면 그 재가설하는 공사 기간 동안 3년 동안 동일하게 좀 반복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교통체증 우려 때문에 대전시가 좀 교통 대비하는 그 대응책을 좀 마련해 놓고 있긴 합니다. 이 그 버스 노선 20곳을 이렇게 좀 이 다리를 이용했던 버스 노선 20곳을 우회하기도 하고 또 신호 체계를 좀 바꾸기도 하고요. 임시 가교도 설치한다는 대안을 좀 마련하긴 했는데 이 완전히 다시 지을 때까지는 이 같은 교통체증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좀 어렵고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에 또 세종에서는 비 온 뒤에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었잖아요. 예. 그 세종에 큰 비가 내린 다음 날이죠. 16일 오전 세종의 한 호텔 옆에 있는 보도블랙에서 직경 3m, 깊이 2m 정도 되는 거대한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물도 상당 부분 들어차 있었고요. 출근하던 한 남성이 이 위를 지나가다가 그 바닥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싱크홀에 좀 다리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람 키높이 이상의 그 깊이에 큰 인명 피해로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상반신은 좀 그 보도블럭에 걸쳐서 인명 피해까지 이제 발전하지는 않았고요. 이 같은 사고 이후에 주사에 나선 세종시는 보도블럭 밑으로 좀 오수관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게 파열이 돼서 물이 새어나왔고 흙도 좀 유실이 돼서 이 집안 치마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빗물로 오수관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파열이 좀 일어났을 가능성을 좀 무게를 두고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지금 싱크홀 원인을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이제 제방이 무너지는 사고도 지역에서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여 국유저수지 제방이 무너지기도 했고, 그래서 인근 주택 5채가 침수돼서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산 문방저수지에서도 그 배수로 제방이 무너져서 마을 침수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또 이런 제방뿐만 아니라 대전을 비롯한 그 천안, 아산, 당진 등 비가 많이 온 지역의 지하차도 침수도 다수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진에서는 하천이 범람해서 이 어시장이 물바다로 변하기도 했고 이렇게 좀 물이 들어차고 또 무너지고 전기 감전 등으로 좀 자칫 사람이 다치거나 숨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좀 대피하거나 또 조심하셔서 인명 피해는 여기에서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결국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안전을 위해서 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예, 비가 많이 오면 농경지가 침수되고 상가에 물이 들어차는 등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안전이 제일이라는 걸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이 안전에 경각심을 좀 갖지 않다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무리하게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또 집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또 산사태 등으로 위험한 내 문자가 오면은 마을회관 같이 좀 안전지대로 대피하시는 게 좋고요. 침수됐던 마을이나 상가에 이제 남아있던 가전제품들에 의해서 좀 감전 위험이 항상 있으니까요. 들어가기 전에 누전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또 물건을 만질 때에도 그 고무장갑을 착용하시고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비는 앞으로도 계속되니까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안전이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예. 네, 이수복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들을 통해서 옛 시절을 추억하는 시간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 오늘도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휴가 계획들 많이 세우실 텐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노래 만나볼까요? 보통 이제 여름 휴가 계획 세우면은 이제 그 캠핑이라는 아마 단어가 생각이 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곡이라든가 바닷가 찾아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꼭 그 모여서 그 둥글게 그 삥 둘러 앉아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노래를 갖다가 이제 캠프송이라고 하는데요. 캠프송이라는 장르가 생겨날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이 음악이요. 네. 사실 캠프송이 7080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라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과는 달리 그 시절 청년들은 뭐든지 좀 함께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지만 그러니까 뭐 개인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함께 모였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새마을운동 노래 듣고 일제히 다 일어났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는 또 애국가 교가 불렀고 그리고 또 놀러 가게 되면 뭐 소풍을 가든 캠핑을 가든 아니면 MT를 가든 간에 무조건 함께 가서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같이 노래도 하고 또 수건 돌리기 게임 아시나요? 이런 것도 하고 그야말로 투게더 함께 문화가 7980의 특성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또 음악이 함께하는 그런 음악들이었어요. 바로 포크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낭만이 있었던 노래기도 네. 하고 또 여름의 낭만을 떠올리는 추억의 캠프송들이 많은데요. 네. 가장 먼저 들어볼 노래는 좀 어떤 건가요? 아마 우리 김성민 앵커도 너무 잘하실 노래 같은데요. 이 노래는 그 캠프송의 거의 뭐 원탑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는데 제목이 약간 좀 많은 사람들을 헷갈려합니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조개 껍질 묶어 네. 그녀의 목에 걸고 그러니까 이 가사 때문에 이 노래를 조개 껍질 묶어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사실 알았거든요. 네, 노래 제목은 라라라입니다. 이 곡은 대천해수욕장과 관련했습니다. 바로 여기죠. 대천해수욕장이요. 예. 대천해수욕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윤정수 씨가 실제로 1970년에 놀러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학생들을 만나게 됐죠. 만나게 되니까 좀 어울리고 싶은데 여학생들이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그때 이 노래 좋으면 같이 있어주세요 해서 그 자리에서 부른 게 바로 라라라. 네, 아주 급히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심으로 만든 노래가 히트송이 되는 뭐 이런 저기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름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당내 청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노래 윤영주의 라라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고 불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는 저 멀리 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질 않네 랄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노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요. 네. 윤영주 씨가 그 라라라를 작곡해서 네. 여학생과의 만남이 좀 성공했을까요? 근데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네. 노래도 성공하고 그리고 더 큰 성공은 지금도 캠프송으로 기억하는 노래로 남아 있으니까 네, 뭐 사적으로 공적으로 다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성공한 분이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좀 노래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영주 네. 씨가 부른 이 노래가 통기타 문화 1970년대 통기타 네. 문화를 주도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네. 청년들의 순수했던 그렇습니다. 모습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특히 그 중에서도 윤영주 씨는 그 외모부터가 상당히 기공자 느낌도 주고 그리고 목소리가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이게 송창식과 대비가 됐죠. 그래서 여학생들이 유난히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창식 씨의 덕을 좀 봤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청년 문화의 어떤 아이콘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만들어진 대천해수욕장에서는 라라라 노래비까지 세워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천해수욕장은 푸른 소나무 숲과 또 시원한 바다가 어우러진 그런 캠핑의 명소로도 인기인데요. 낭만이 가득한 대천해수욕장의 풍경을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A형 텐트와 코펠, 버너가 캠핑 장비의 전부였던 70년대 캠핑을 기억하시나요? 세월이 흘러 캠핑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그 시절 감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시원한 바다가 손짓하는 충남 대천 해수욕장. 이곳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캠핑장이 있는데요. 울창한 나무 그늘은 한여름 더위를 식혀주기에 그만입니다.
요즘 캠핑 문화는 그냥 호텔 같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우아하게 꾸며 놓으시고 예전에 비해서 요즘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청결하게 또 조용하게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나만의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 준비 과정도 길고 고단하지만 이 또한 캠핑의 묘미인데요. 도심 속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은 캠퍼들에게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일단 자연적으로도 나무들도 많고 그리고 공기도 좀 맑고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잡생각도 좀 많이 없어져요. 스트레스가 일단 제일 많이 좀 죽어요. 텐트도 치고 고기도 같이 굽고 밖에서 뛰어놀고 또 벌레도 잡고 곤충도 잡고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읽다 보면 그리고 여기 있으면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랬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준비 없이 훌쩍 떠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캠핑도 있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 인근의 한 카라반 캠핑장.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함께하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캠핑의 멋과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영장이나 방방장에서 많이 노는데 1차로 이제 그쪽에서 아이들끼리 먼저 친구가 돼요. 형, 동생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옆집 카라반, 우리 집 카라반 서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같이 노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도 동화돼가지고 같이 이제 캠프파이어 하시는 그런 게 한번 생겼는데요. 각자 노는 게 아니고 좀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오신 분들끼리 그런 정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수영장은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큰 인기인데요. 자연 속 색다른 공간에서 여행의 설렘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불이 하나둘 켜지면 캠핑장은 동화 속 세상처럼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데요. 알록달록 불빛 아래 캠핑의 낭만과 감성도 절정에 달합니다. 타닥타닥 모닥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몸과 마음도 편안해지는데요. 바쁜 일상 속 휴식이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맨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집에 가고 이런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데 캠핑을 하면서 가끔씩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런 자연도 많이 보고 그리고 불도 피고 고기도 같이 구워 먹고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좀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포토존 있는 데가 너무 많고 예뻐서 지금 개인 SNS에도 올리고 친구들한테 많이 자랑도 하고 남자친구랑도 또 오자고 얘기해놨습니다. 캠핑의 재미는 역시 먹거리죠. 익숙한 집을 벗어나 탁 트인 자연에서의 바비큐는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고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아빠 상어 뚜루 바닷속 뚜두두뚜두 힘이 센 뚜두두뚜두 아빠 상어 엄마 사회생활에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아빠도 육아에 지친 엄마도 오늘만큼은 가족의 품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또 아이들하고도 뭐 잠깐이라도 뭐 눈도 마주치고 같이 고기도 굽고 고기도 먹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충전의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장비, 감성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제 공간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자기만의 휴식도 또 이렇게 창출되는 게 요즘 캠핑의 약간 뭐 묘미라고 생각해요. 집과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캠핑. 가족 간의 유대도 돈독하게 해주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는데요.
올여름 캠핑과 함께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천해수욕장 캠핑장의 풍경을 만나봤는데요. 19일부터는 세계적인 축제인 머드축제도 열린다고 하니까 올여름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대천해수욕장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캠프송은 어떤 노래일까요? 바불감의 연가입니다. 이 곡은 정말 유명한데요. 정말 유명하죠. 네네. 아마 누군가가 이 도입부의 가사를 갖다 읊으면 일제히 따라 부르는 합창으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뭐 통기타 치면서 이 노래 부르면 정말 다 같이 불렀던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바불감이라고 하는 이름의 혼성 듀엣이 불렀어요. 네, 이규대 그다음에 조연구 팀이었는데 나중에 이 팀은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멜로디도 아주 뭐랄까요? 따라 부르기 좋게 아주 잔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들의 오랜 사랑 그리고 또 캠프송으로도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멜로디가 너무 익숙하고 학창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원래 이 노래는 뉴질랜드 민요를 번안한 노래라고요?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그 민요인데요. 포 카레카레 아나라는 타이틀이에요. 이걸 갖다 연가로 그 번안을 했는데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건 아무래도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6.25에 뉴질랜드가 참전하잖아요. 그 참전 병사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이 노래를 흥얼거렸던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기억해서 번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성세대 중심의 이제 트로트가 그 시절에 유행을 했었고 네, 또 미국적인 또 팝 음악이 전부였던 시절인데 네. 그런 사이에서 이제 포크송은 청춘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단숨에 이제 주류 음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좀 아쉬운 게 좀 추억 속에만 남아 있는 감성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K-팝에 밀려서 좀 많은 장르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데요. 포크송은 통기타 음악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지금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감성만 남아있죠. 그런데도 사실 캠프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캠프 이 송으로 제가 볼 때 일대 주목을 받은 팀이 바로 지금 아주 인기 많은 밴드 잔나비입니다. 잔나비가요 처음에 활동 시작할 때 버스킹을 많이 했는데 특히 대천해수욕장에 와서 버스킹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 잔나비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천해수욕장과 관련이 좀 있죠. 실제로 이 리더 최종훈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태어난 곳은 분당이지만 나를 성장시켜준 곳은 대천해수욕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되려면 꼭 네. 대천해수욕장을 가라 뭐 이런 공식인가요? 그렇게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근데 잔나비가 왜 인기가 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잔나비의 리더 최종훈은 92년생인데요.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80년대 그때 당시에 들었던 노래들 이걸 갖다가 지금의 감각으로 옮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이걸 복고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지금 영어 많이 써서 레트로 심지어는 지금과 만난다 그래서 뉴트로란 말을 쓰는데 뉴트로의 왕자가 잔나비예요. 그러면 이제 뉴트로의 왕자 좀 말씀하신 감성 장인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빈티지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네. 저기 세대를 어울려서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빈티지는 결국 복고의 개념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음악을 들었던 사람과 또 지금 음악 듣고 있는 사람들 다 합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잔나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7080 시절의 캠프송을 비롯해서 잔나비의 음악까지 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노래도 부르고 또 여행을 다니는 그런 공동체 문화가 그리운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연결, 관계 이런 얘기 하니까요. 과거에 그 단체에 했던 문화 같은 것도 조금 지금 다시 생각하면 확실히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송을 한번 불러보면서 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 그 투게더의 어떤 그런 감성 같은 것들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대와 노래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말끔하게 교통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뉴스 신호등 지금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먼저 빨간불은 홍명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복귀인데요. 전력강화위원회와 공유되지 않은 감독 선임과 심지어 면접조차 거치지 않은 절차를 놓고 축구 개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으로 출장을 떠난 홍명보 감독은 인생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이 응원해주면 좋겠다라고 밝혔는데, 우리 축구팬들 홍명보 감독을 중심으로 한 논란에 분노의 레드카드 꺼내들었습니다. 홍명보 개인의 도전을 왜 축구팬들이 응원해야 됨? 어이가 없네 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절차도 무시, 팬들 의견도 무시, 이러다 등 돌리는 거 한순간이다 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한국 축구 황금 세대를 향해서 많은 사람이 한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그만! 강력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어서 다시 하나 되어 필승 코리아! 외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신호등 살펴볼까요? 자, 노란불에는 과잉 경호가 걸렸네요. 최근 모 배우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이 경호원들이 공항의 공용 게이트 출입을 차단하고요. 다른 이용객들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는 등 과잉 경호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공항 라운지 이용객들의 여권과 항공권까지 검사하는 명백한 월권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처음 생긴 일이라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연예인 과잉 경우에 누리꾼들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공항 패션으로 광고하려면 최소한 다른 시민들 피해는 주지 말자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경호원이 다른 사람 여권까지 검사, 인천공항도 미숙하게 대처했네라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경호팀에서는 좋아하는 연예인을 가까이서 보려는 팬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팬들 역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스타를 보호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스타와 팬 모두 조심하자는 의미로 주의! 노란불 반짝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신호 볼까요? 초록불에는 학생들이라는 단어가 환하게 초록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50대 남성을 구한 학생들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식당에서 배식을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근처에 있던 약학대학 학생이 단숨에 달려갔고요. 또 멀리서 식사하던 의학전문대학원생도 합류했는데요. 이 두 학생은 쓰러진 남성이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약 5분 동안 번갈아 가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학생들도 함께 모여 힘을 보태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상황을 정리하는 등 힘을 모아 선행을 베풀었는데요. 이 훈훈한 소식에 누리꾼들도 초록빛 미소 가득합니다. 사람을 살린 진짜 약손이네, 학생들 모두 칭찬합니다 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바로 달려오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감동받았는지 눈물이 라는 댓글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신속한 도움 덕분에 의식을 되찾은 남성은 119 구급차를 타고 무사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와서 생명을 구한 학생들의 선행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라는 초록불 반짝입니다. 네, 빨로초 3가지 신호로 뉴스 교통 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오늘 신호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 생활 속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두고 후보들 사이에 도를 넘은 비방전에 이어
지지자들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겹치면서 위험 수위에 올라왔다는 당 내부의 평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친명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민주당의 다양성이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인 동시에 과제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복귀양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틀 뒤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게 됩니다. 하지만 후보 간 비방과 설전이 심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비전은 없고 또 뭐 비난이 난무해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뭐 분당대회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일단은 강승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전당대회가 지난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지도체제를 뽑는 대회가 아닙니까? 그런 만큼 충격도 크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뽑는 그런 대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주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계속되고 있고요. 정부와 여당이 이런 여소야대를 잘 극복해서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우리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런 만큼 새로운 지도체제에 대한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고민이 그만큼 깊은 것이죠. 복귀양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통상적으로 집권 중반기의 여당의 전당대회는 이렇게 서로 대립합니다. 한쪽은 대통령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부족했으니까 이런 당원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더 그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주류의 의견과 또 한쪽으로는 이 대통령이 잘 못합니다. 우리 여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렇지 않은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이 비판의 목소리 또한 집권 중반기에 어떤 그 국정 운영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과정인데요. 지금 보면 아쉽게도 정부 여당의 전당대회로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은 완전히 실종됐고 그리고 정치도 실종됐고 서로 간에 그야말로 정말 좀 수준 낮은 싸움처럼 보이는, 그래서 앞으로 절반 가까이 남은 윤석열 정부가 과연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걱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끼치는 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당대회 아닌가 싶어서 다소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좀 과열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이제 천안에서 충청권 합동 연설회가 열렸는데 지지자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경찰 병력 또한 250여 명 투입되기도 했고요. 이제 연설회 도중에 이제 고함과 야유도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과열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현대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위 팬덤 정치라고도 하고요. 극렬 지지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미디어, 다양한 또 현장의 이벤트를 활용합니다. 샤우팅도 하고 또 아주 그냥 어떤 경우는 폭력도 씁니다. 여기에는 또 타당의 지지자들까지 나서가지고 교묘히 이런 싸움에 이용당하기도 하죠. 이번에도 뭐 여러 어떤 정치색을 띤 단체들이 개입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극렬 팬들에 의한 팬덤 정치가 우리 현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떤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 지금의 그동안 전통적인 민주주의 방식 또 대의제 민주 이런 부분 등이 다양한 SNS 미디어 발달 그리고 또 극렬 팬들의 등장으로 꼭 다수가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주 극렬 어떤 모습을 통해서 여론을 주도하고 그를 통해서 조작도 하고 여론을 조작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번에 뭐 저희들도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졌습니다만 이런 부분 등을 좀 우리가 현대 정치에서 잘 컨트롤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제 민주를 통해서 수천 년의 역사에서 이것이 어떤 뜻을 좀 제대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다는 그런 제도였던 만큼 그런 제도를 지켜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이번 SNS에서 이번 파동에서 나타난 것 등을 잘 거울 삼아
삼아서 현대 민주주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또 현대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런 분에 대응을 해서 민주를 지켜나갈지를 좀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도 사실은 극렬 지지자들이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걱정스럽죠. 이제 우선 좀 다른 말씀 먼저 드리면 정부 여당의 전당대회는 야당에 맞서기 위한 전당대회가 아니고 정권 운영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전당대회이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상실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걱정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런 전당대회 과정에서 타당의 어떤 목소리나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부분일까라는 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 정치를 보면 용파리 사건, 강목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깡패들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그런 것들이 흔히 이제 여당들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화로 연결되냐면 태극기 부대라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현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거의 그런 정치 행태에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매우 과격하게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 혹은 지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극렬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이런 분들이 그 강성 지지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하면서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종합이 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지난 15일 날 그 천안에서의 전당대회 국민의힘에서 보여준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정치에 정말 걱정스럽고 후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누구를 배신자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 폭력적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거 7, 80년대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우 엄벌을 처하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고 특히나 여당의 지도부 또 출마한 사람들 모두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재발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없이 스리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다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극렬 유튜브는 여야 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네거티브 자제령이 내려졌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간에 이제 비방연이 격화됐었고요. 원희룡 후보는 이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 이미지에 마이너스를 입었다 이런 해석도 있고 반대로 이제 한동훈 후보는 정치 신인 티가 났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선거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자기의 정책 비전, 자기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사진들을 포지티브하게 제시하는 것이 이제 정책 선거라고 할 수도 있고 비전 제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상대 후보보다 낫다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이 낫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검증하는 정책이죠. 근데 이런 검증 절차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 후보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 저 후보의 이런 사실은 사실 시대적으로나 그 당시 상황이나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런 부분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대적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팩트에 기초해서 상대를 디스한다고도 볼 수 있고 비판한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팩트에 입각한 네거티브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거나 그저 의혹의 제기 수준이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사실을 날조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가짜를 통해서 상대방을 어떤 디스하는 경우가 이제 부정적인 또는 어떤 가짜 사실에 입각하진 네거티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떤 긍정적인 자기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실에 입각한 그런 검증 절차는 분명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간에 기존 한동훈 후보는 아무래도 신인이라고 정치적으로는 신이라고 서복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검증 차원에서 네거티브 또는 사실 검증이 더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보면 한동훈 후보는 아무래도 정치 신인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참신성이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서 그런 부분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또 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인성이나 이런 또 경험이 짧다는 것은 더 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앞으로 여러 상황이 왔을 때 네거티브 또는 의기관리 이런 것 등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리더십 검증이 있겠지요.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인으로서의 참신성과 또 의기관리 그리고 또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 정치적 리더십 이런 부분 등이 지금 우리 이번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가관이죠. 죄송하지만.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상호 폭로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우려스럽게 봤던 부분이 댓글팀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운영했던 것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이 운영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전 최고위원인 장해찬 씨로부터 제기가 됐고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댓글 부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또 한동훈 쪽에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매우 심각하고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폭로전 이후에 또 결정적으로 나온 것이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와의 토론 속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이제 국회법 위반 혐의로 해서 폭력행위 등의 위반 혐의로 해서 이제 나경원 당시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공소 기각해달라라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씨에게 청탁을 했던 거죠. 이거를 한동훈 후보가 폭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일부의 어떤 의견들인데 이렇게 서로 심장을 직접적으로 겨누는 폭로전, 같이 갈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도 연출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 분당대회 아니냐, 서로 안 보게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 속에서 양 후보 간의 어떤 폭로전 속에서 나타났던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의혹이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바로 압수수색했을 거예요.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잖아요. 검찰이. 여당에 대해서는 눈 감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많은 의혹에 대해서도 눈 감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댓글 조작,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자당 의원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달라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저들은 특권층이구나. 집권을 하면 공소도 자기들 마음대로 기각할 수 있구나 라는 불공정한 대한민국의 상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속에서 성공을 바라겠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우리에게 많은 실망과 의혹과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수사 과제들 이런 것들만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의 말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18일 이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도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후보 3파전이지만 이재명 후보 대세론에 나머지 후보가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김두관 후보 영향력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근 민주당의 선거를 보면 어느 국가의 선거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고에 나오는 후보도 그렇고 많은 지도부들이 누군가 한 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김두관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그 득표력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이 또한 하나의 문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김두관 후보 선전하시겠지만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할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더 한 분을 위해서 그런 지도체를 해서 케미를 보여주느냐 이런 충성 경쟁이 이번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후보는 이겼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압승을 했어요. 거의 뭐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지금은 탑스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탑스타와의 관계를 부각시켜내면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선거에서 좋은 득표를 하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김두관 후보가 나와줘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안 나간다라고 하면 정당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다라고 평가받는 이런 분들께서 같이 나와줘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두고 좀 경쟁을 할 때 민주당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을 때에 이제 김두관 후보가 나와주셨죠. 근데 지난번 총선에서 낙선하신 것이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전혀 오르내리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전망들이 일반적이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후보를 통해서 또 젊은 김지호 후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다양성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9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인다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도 뭐 일극 체계가 뭐 공고해졌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70% 미만이면은 당내 갈등 뭐 이렇게 분열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지난 22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77% 정도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총선 과정에서 보면 거의 폭력에 가까운 그런 그 어떤 공천권 행사가 이루어졌고 또 방탄 제명당 이런 닉네임도 얻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70% 이하를 얻든 또 90% 이상을 얻든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참 민주당의 그 옛날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18대 국회 때 저희 그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170석이 넘는 다수당을 차지했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게 무슨 그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고 박근혜 또 아주 큰 다른 체제 지도 체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나중엔 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게 권력이 자연스럽게 이양이 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모습은 저희는 민주당이 언제 저런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꼭 어떻게 북한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런 정당으로 민주당을 이름을 내세운 민주당이 어떻게 저런 정당으로 바뀌어 가는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 결과도 이런 모습에서 이런 이재명 1인 방탄 제명당으로 가는데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보는 시각입니다. 북한까지 비유한 것은 좀 과한 비유신 것 같고요. 왜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치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집권당이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재명 죽이려고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작은 혐의만 보이면 바로 출석 요구하고 심지어 권익위 김건희 여사의 그 백 사건과 관련해서 권익위가 그 사건을 종결하면서 관련된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은 야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는 이런 모습 속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을 수 없다. 다양성도 좋지만 지금은 하나의 단단한 어떤 결기를 보여줄 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인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다라면 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도 나왔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이러저러한 흠과 위험성으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아니
일을 그나마 잘하는 대통령이면 모르는데 일도 못하면서 오로지 야당을 죽여서 반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고 그러려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반대로 더 똘똘 뭉치게 하는 이런 원인 작용을 제공을 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복귀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변한 건 없다. 진흙탕 싸움이 여전하다.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당수 국민이 느끼는 모습일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여야가 좀 스스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